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무기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국산 유도 로켓 B-0입니다. 국내 언론은요, 올해 여름에 개최될 예정인 림팩 2024에서 수행될 최종 시험 평가를 통과할 경우 B-0의 연내 수출 계약이 확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래항공전력 세미나 2024에 참가한 LIG 넥스원 관계자들 역시 B-0의 미국 수출이 유력한 상황이며 현재 한참 미국 진출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이순신 방산전에 가서도 현장에 있는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B-0의 수출이 성사된다면 우리는요, 유도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K방산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샵의 군사연구소에서는 B-0 유도 로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짜 B-0의 미국 수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LIG 넥슨 관계자는요, B-0에 대한 미 국방부의 마지막 무기 성능 평가, 이걸 이제 FCT라고 해요.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라고 해서 이게 해외 비교 시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요번 달 이제 7월에 열리는 림팩 2024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한 B-0의 미국 진출에 발맞춰서 구본상 LIG 그룹 회장이 7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스케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의 해외 무기 성능 평가는요, 총 8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2019년 1월부터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국내 사격 시험이 시작되어서요, 현재까지 전반기 4회의 발사 테스트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4회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회가 성공했고요. 3월에 예정됐던 3회 테스트는 기상 악화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림팩 2024에서 4회째 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4년 연말까지 수출 계약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얼마 전 홍해와 아라비아 해역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대함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이게 원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공격용인데 요거를 이제 요격하고 있고요. 언제든 후티 반군과의 해상 전투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요, 후티 반군의 주력 무기가 바로 소형 고속정입니다. 동시 다목표 공격이 가능한 B-0 타입의 유도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 UAE와 사우디도요, 이란과 후티 반군의 고속정에 대응해 자국의 경비정과 고속정에 B-0을 이미 배치한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UAE가 해양경찰 초기함에 B-0 발사기를 장착했고요. 사우디 해군이 2022년 10월에 취역한 200 FPV 고속정에 B-0을 탑재할 예정이에요. 사우디는 총 12척의 B-0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UAE는 추가로 고윈드급의 B-0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부터는 미 해군이 B-0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죠. 그 탑재 방식으로 해상작전 헬기와 USB라는 건 이제 무인 수상정이에요. 여기에 탑재를 이제 미국이 요구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추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2016년에 지상형 B-0 개발을 완료한 이후 한국군 채용 및 해외 수출에 대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B-0에 대한 항공기 운용을 위한 감항 인증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항 인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항공기의 강도, 구조, 성능이 안정성 및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운영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B-0 이제 공중형을 항공기에 장착해서도 항공기가 이상이 없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활용해서 무인 함정 탑재용 B-0 교전 시뮬레이션 분석 도구 및 발사 안정성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요, 우리 ADD와 미 해군 무기 항공연구소, 이제 NAWCWD라는 곳인데 여기하고 LIG 넥슨이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이에 약 15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방향성은 모함에서 표적 정보를 수신한 USV가 B-0 발사기를 활용해 다수의 수상 표적과의 동시 교전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USV에 탑재될 B-0 발사기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이 USV, 이 무인 수상함정은요, 배수량이 20톤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 등의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추가적으로 EOTS, 전자광학 추적 장치가 필요해요. 또한 비공의 발사기 역시 그 흔들리는 파도에서 안정화되어야만 제대로 발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비궁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네, 미국 수출 신화를 준비 중인 우리 비공의 개발은요, 무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미 해군은 이란으로 도망가는 이라크 고속정부대를 발견하고 곧바로 저지 작전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적절한 대한 무기 체계가 없어서 상당수의 고속정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것이 향후 문제로 지적이 됐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노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이 항시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 대응책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미 해군은 좀 방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알레이버급 구축함 콜호를 향한 자살 보트 테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고로 콜호의 측면에는요, 가로 6m, 세로 12m의 커다란 구멍이 뚫림과 동시에 승조원 4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은요, 콜호 사건을 겪은 직후에 곧바로 이지스함에 M2 12.7mm 중기관총을 배치했고요. 현재는 EOTS를 사용해 원격 사격이 가능한 마크 38 25mm 중기관포 2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자살 보트가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어요. 이에 미 해군은요, 항상 공중 초계 중인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된 상태에서 다수의 자살폭탄 보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저렴한 유도 로켓 개념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비슷한 고민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2001년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점차로 게릴라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데요. 병력 자원이 제한적인 미 육군은 대게릴라전 수행에 반드시 공격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한반도에 배치된 AH-64 아파치 전력을 대게릴라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전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동맹국의 전쟁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2000년대 초반이 되면 북한군의 남침 능력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전차 작전 능력 저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 해군의 공격 위협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공격 헬기가 주행하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북한군의 고속 침투정 및 공방형 공기부양정, 이게 공기부양정 같은 경우는 130척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요격 임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주한미군 아파치의 고속정 요격 임무를 위임받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임무를 대체하고자 36대의 AH-64 아파치 도입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AH-64 도입 사업은요, 여러 문제로 지연이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서북 도서 지역에 대한 방어 임무는요,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130여 척의 공방급 공기부양정을 동원해 서북 도서 5개의 섬을 신속 점령하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해군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진행되던 2004년 말 국방과학연구소는요, 미국의 로지르 사업을 참조해서 국방부에 70mm 무유도 하이드라 로켓의 유도 무기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로지르 사업은 뭔가요? 한미 양국 모두가 고속정에 대한 대응책에 고민하던 중 미 해군의 고민과 연구 방향성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미 안보회의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중인 70mm 유도 로켓에 대한 개념을 미 해군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미 해군도 이를 검토했고요. 자신들이 연구하던 로지르 개념과 합치된다고 평가함에 따라 곧바로 한미 양국 사이에 물밑 접촉이 시작됩니다. 그 후 미 해군은 동급 유도 무기를 미 국방업체에 위탁할 경우 예산이나 시간상의 낭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판단, 적절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과 공동 개발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2007년 3월 5일 방위사업청의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와 미 해군 항공무기연구소가 70mm 로켓 유도 무기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합니다. 양국이 개발하는 신형 무기체계는요, 로지르, 즉 Low Cost Guided Imaging Rocket, 그러니까 저가 영상 유도 로켓 시스템이라 이런 거죠. 이 로지르로 호칭됩니다. 개발 목표는 북한과 이란이 보유한 대량의 고속정을 상대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유도탄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이어서 한미 양국은요, 600억 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 사거리 약 7km급의 적외선 영상 시커를 통한 발사 후 망각을 사용하는 유도 로켓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사업안에 합의합니다. 그런데 이 로지르 개발 사업은요, 이것보다 앞서 진행 중이던 APKWS 개발 사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미 육군은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 육군이 운영하는 가장 작은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마저도 근접전과 시가전에서 사용하기에는 탄두 위력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영국 BAE 시스템즈는요, 미 육군의 표준형 로켓탄인 70mm 하이드라의 반능동 레이저, 그러니까 쌀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 쌀 방식의 유도 시커와 소형 유도 장치를 장착한 형태의 APKWS 유도 로켓을 개발합니다. 이 APKWS라는 건 Advanced Precision Kill Weapon System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요, 현재 미 육군, 공군, 해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형 유도 무기가 가능한가요? 근데 이 APKWS는요, 최대 사거리에서도 공산 오차가 1m 이하입니다. 이 탑재된 고폭탄의 중량이 1.1kg에 불과해서요, 근접전 상황에서도 충분히 정밀 화력 지원을 실시할 수 있고요, 당시 개량 키트 가격이 한 $10,000 정도에 불과해서 저렴한 체계였어요. 미 해군은 이 APKWS 개발을 지켜본 이후 이 APKWS의 유도 체계를 기반으로 유도 방식만 교체함으로써 저가형의 파이어 앤 포겟형 유도 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APKWS는 반능도형 쌀 방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파이어 앤 포겟이 아니에요. 유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특히나 하이드라 로켓을 사용할 경우 MH-60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가 사용 중이던 7연발 M151 로켓 런처 2기에 총 14발의 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인 개량이나 항공 역학적 테스트도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적외선 영상 시커를 활용, 조준된 표적을 스스로 쫓아가 명중하는 영상 추적 기술을 1987년에 등장한 AGM-65G 매버릭부터 실용화시킨 상태였습니다. 이어 1998년에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제블린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상 추적 기술은 충분히 검증된 기술이었죠. 다만 냉각형 적외선 시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상, 요거는요 상당히 비싸고 부피 더 컸어요. 따라서 미국은 1990년대 개발된 비냉각 적외선 시커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로지르 개념은 70mm 하이드라 로켓에 장착된 마크 66 고체 로켓 모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덕분에 직사사격을 수행하면 7km 정도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전면에는 가격을 낮추고자 선택된 스트랩 다운 방식의 비냉각 적외선 영상 시커가 장착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 유도 모듈에는 신호 처리 장치와 소형 관성항법 유닛 IMU 모듈이 있습니다. 이 현궁이나 제블린, AIM-9X와 같은 냉각형 적외선 유도 무기는요, 적외선 시커가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상하 좌우로 시커를 구동시키는 짐볼 구동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용 짐볼은요 상당히 정교하고 비싼 물건이고요, 게다가 부피도 다소 좀 컸어요. 이와 비교해 스트랩 다운 방식은요, 스마트폰에 사용 중인 전자식 줌처럼 1차로 광시계로 표적을 탐지한 이후 표적이 발견되면 광시계에서 협시계, 좀 좁은 시계로 좁혀서 표적을 정밀 추적하는 개념을 활용해 값비싼 짐볼 구동 장치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지르의 유도 모듈 후방에는요, BLDC 모터로 움직이는 방향 제어형 날개가 장착되는데요, 그 뒤에는 탄두, 신관 구조물이 장착됩니다. 개발비와 양산 비용을 줄이고자 70mm 하이드라 로켓에 사용된 중량 1.1kg짜리 고폭탄과 충격 신관을 그대로 활용했죠. 로지르에 사용된 저가형 비냉각 열영상 시커는요, 탐지 범위가 1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표적에 대한 동시 공격을 위해서는 표적 할당 정보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지르를 운영하는 전투 체계는요, 표적의 영상 정보와 거리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EOT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시호크와 같은 해상작전 헬기는 기본적으로 EOTS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탐지 장비를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로질의 유도 방식을 보면요, 시호크 등의 탑재 무기가 표적의 영상 정보와 거리 데이터를 입력한 이후 발사하면 이 관성 유닛이 파악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표적의 이 로지르 로켓이 접근합니다. 접근 방식도요, 비례항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요, 목표가 움직이는 경로와 속도를 추적한 다음에 목표의 미래 위치를 향해 이동하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르가 1km까지 유도되면 이윽고 전방에 장착된 스트랩다운 방식의 비냉각 적외선 영상 장치가 가동을 하고요, 표적을 탐지한 이후 종말 유도를 수행하죠. 개발 사업은 순조로웠나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는요, 2007년부터 미 해군과 공동으로 로지르 개발을 시작했지만 돌연 2012년에 미국에서 시퀘스터로 공무원 월급까지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시퀘스터라는 게 뭐냐?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 해군은요, 로지르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한동안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결국 미국이 손을 떼버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공동개발국이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개발 파트너 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2012년부터 우리 주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개발 방식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총괄 하에 적외선 영상 시커 및 유도부는 넥스원 퓨처, 그러니까 현 LIG 넥스원이죠. 이곳이 담당하고 로켓 기체 구조는 두원중공업이, 신광과 로켓은 한화가 각각 분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요, 로지르 사업이 우리 주도로 시작되자 우리 해병대가 차량 탑재형을, 그리고 우리 공군이 KA-1 공중통제기에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2016년에 공군이 KA-1 탑재형 개발을 접으면서 로지르 양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로지르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사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파이어 앤 포깃이 안 되고 조금 불편하지만 APKWS 사용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런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개발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5년 4월 22일 충남 태안의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로지르 유도 로켓의 운용평가 시험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두 척의 고속정 표적을 차례로 격파하는 모습이 외부로 공개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공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은요, 2016년에 개발을 완료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연평도와 백령도 등의 서북도서에 대한 배치가 진행이 됩니다. 배치된 비공 지상형은요, 36연장의 비공 발사기를 사용해 이론적으로는 36척의 소형 전투함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비공 발사대 상배는요, 신축형 마스트 형태로 표적 탐지를 수행하는 EOTS 장비가 있는데요. 이 EOTS 장비에는 열 영상 플러스 주간 CCD, 이 CCD라는 건 뭐냐, 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은 알 텐데 이게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광센서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 CCD 카메라, 여기에다가 레이저 거리 측정기까지 이제 함께 포함된 그런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추고 있고, 야간용 냉각형 열 영상 장비는 최대 12km, 주간용 전자광학 장비는 9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갖습니다. 특히 북한 해군은 현재 각계 격파를 막고자 대량의 공기부양정을 밀집해 운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공은 북한군의 밀집 전술에 대응해 해안선으로 다가오는 3개의 공기부양정 집단군을 향해 대량의 비공을 발사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괴되는 함정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은 개발 초기에 하이드라 로켓의 마크 66 로켓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마크 66의 저장 수명이 10년 정도에 불과하고 보관 상태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개발한 로켓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공은요, 포물선 탄도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 8km를 갈 수 있고요, 두께 6mm의 연강판을 관통할 수 있는 중량 1.1kg의 고폭탄 탄두를 갖추어서 북한의 소형 연안 경비정이나 공기부양전 1회 명중으로 대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운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굳이 발사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안전한 벙커 내부에서도 원격 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LIG 넥스원은 2017년부터 독자적으로 비공을 헬기와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한 가망 인증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17년에 두바이 에어쇼에서 칼리더스 B250 경공격기에 비공 탑재형 항공포드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공보다 더 큰 확장형도 있다고요? 네, 이름하야 비룡이죠. 우리 해군은요, 한때 수상함에 비공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리 해군의 76mm 함포에 대응해 두께 10에서 15mm짜리 철판을 이중으로 장착한 북한 포함을 상대로는 이 비궁은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비궁의 유도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상태에서 직경과 길이를 130mm와 3.5m로 늘린 130mm 비룡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시작해 현재 PKMR-211급 미사일 고속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130mm 비룡 유도 로켓도요, 비군과 동일한 스트랩다운 방식 비냉각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20km에 달하므로 표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단방향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북한의 포함을 한 발로 무력화시키고자 중량 8kg급의 관통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굳이 비룡 유도 로켓을 개발한 것은요, 오랜 실전 경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 북한의 공방급이나 고속정은요, 35에서 40노트의 속도로 지그재그형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와요, 애들이. 그런데 우리 해군은요, 해상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76mm 함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함의 미래 위치를 예상해 함포를 방열하는 최신형 함포 시스템이 도리어 명중률을 하락시킴을 실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군의 교전 사례를 보면요, 적함의 미래 위치를 향해 자동으로 방열되는 76mm와 40mm 함포를 발사해봤자 북한의 소형 전투함은 포탄이 날아오는 그 짧은 순간에 예상 위치를 벗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대관첩 작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해군은요, 함포의 자동 모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예측 능력을 활용해 수동 조작으로 대량의 함포와 기관포를 쏟아붓는 방식으로 겨우 북한의 공작선을 격침시킨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교전 과정에서 수천 발의 탄약이 낭비됨에 따라 해군은 북한이 대규모 고속정을 남하시킬 경우 당장 탄약 부족으로 제대로 교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1983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뭔가요? 한국 해군은요, 세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AS-12 미사일을 이용해 수상함 격침 전과를 올린 해군입니다. 이것이 바로 1983년 8월 13일 구축함 강원함에서 발진한 SA-319A RS-3 헬기가 AS-12 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의 간첩 모선을 격침한 사건이죠. 사실 RS-3 대잠 헬기와 AS-12 미사일을 이용한 간첩선 모선 격침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RS-3 대잠 헬기는 단 2기의 AS-12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초기 장착된 2기 중 1기는요, 발사 후 고장으로 바다에 추락했고 나머지 1기도 명중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AS-12가 1세대 수동형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운용자가 미사일을 직접 조종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세대는 한마디로 표적을 보면서 조이스틱으로 움직여야 돼요. 2세대부터 뭐예요? 표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얘는 1세대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 결과 25m 크기의 간첩선 모선을 명중시키기가 어려웠고 결국 2기의 AS-12를 소모한 RS-3 대잠 헬기가 다시 강화원함에 복귀해서 재무장하는 과정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당시 함내 제거로 가지고 있던 총 6발의 AS-12를 모두 사용해서 그중 한 발만을 겨우 명중시킬 수 있었죠. 이로 인해 간첩선 모선에 20명 중 5명이 사망하고요. 배는 손상되었지만 추가 명중탄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15명은요, 고속 침투형 자선을 타고 도망쳤어요. 결국 이 사건은 큰 성과로 회자되었으며 특히 RS-3 대잠 헬기의 우수한 기동성이 증명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전 사례 때문에 우리 해군은요, 북한 고속정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형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게 여의치 않다가 비궁이 성공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130mm 비룡 함대함 로켓을 개발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해안절벽을 굴착해 만든 북한의 해안포 갱도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30mm 유도 로켓 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30mm 유도 로켓 2는 대함 능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요, 비궁과 비룡 2라는 이중의 지대함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비궁의 미국 진출에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미 해군은 제가 앞서 언급한 사정으로 로지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제때 조달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로지르형 유도 무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이에 미 국방부는요, 해외 무기를 평가하는 FCT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019년부터 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비궁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서 LIG 넥슨은 림팩 2022에 직접 참가해 비궁을 포니아드, 이 포니아드가 이게 단검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니아드 혹은 K-로즈라는 명칭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비궁을 선정한다 해도
미국에서 양산될 필요성이 있었기에 LIG 넥슨은 협력사로 레이시온, 현 RTX를 선정하고 공동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 해군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공은요, FCT를 활용한 여러 차례의 사격 테스트에서 100% 명중을 기록한 물론 발당 가격이 4천만 원에 불과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은 후티 반군이란 대리 세력을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 후티 반군과 미 해군이 직접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비공과 같은 유도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업체 관계자는 올해 7월 개최되는 림팩 2024에서 비공이 최종 사격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채용 및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공이 미국에 채용되면요, 1차로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덕분에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도요, 비공 운용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우리 해군은요, 2차 해상작전 헬기를 활용 총 사업비 9,600억원을 투입해서 12대의 MH-60R 시호크를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해상작전 헬기 역시 MH-60R이 유력한 상황이죠. 해상작전 헬기의 비공을 통합 및 테스트하는 작업에 나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덕분에 비공 운용 능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은요, 비룡 이외에 또 다른 확장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다른 확장형 어떤 건가요? 비공의 또 다른 확장으로는요, SAL, 쌀 방식. 이 쌀 방식이란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 육군이 먼저 했던 거죠. 그쵸? 세미 액티브 레이저 반응동 유도했던 이 APKWS 요 방식. 이런 쌀 방식의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비공의 확장형이에요. 비공의 시작점인 미국의 로지르 사업은요, 이 APKWS 유도 로켓의 쌀 유도 장치 대신에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교환 장착하는 형태로 시작됐죠. 뭐 때문에? 파이어 앤 포겟 때문에.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비공을 먼저 개발했죠. 파이어 앤 포겟 방식에. 그 다음에 비공의 적외선 영상 유도 장치를 쌀 유도 장치로 교환하는 형태로 한국형 70mm 유도 로켓을 개발해서 육군 항공대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LIG 넥슨은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대지용 쌀 방식 2.75인치 유도 로켓 개발 과제를 활용해서 쌀 유도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국형 70mm 쌀 유도 로켓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응해 LIG 넥슨은 미래항공전력 세미나 2024를 통해 자사의 쌀 유도 로켓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육군 항공대도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APKWS 사업을 참조해서 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 체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APKWS는요, 하이드라 로켓이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탄두 중량이 1.1kg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확도가 1m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유도 키트 가격이 약 1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좀 비싸대요. 지금은 한 28,500달러 정도 된대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는 근접전 상황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 육군과 공군은요, 대게릴라전 상황, 즉 정밀 핀포인트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위력의 정밀 유도 무기를 원했고요. 현재 미국 이외 수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성능의 70mm 유도 로켓을 개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항공대도요, 주한미군과 함께 작전하면서 APKWS와 같은 저위력 정밀 유도 무기의 필요성과 가치를 파악하고 2010년대 초반부터 소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은 쌀 방식에 비해서 정밀도가 조금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면서, 원하는 표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 방법이 조금은 더 정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곧바로 LIG 넥슨과 하나가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육군의 과도한 성능 요구와 우선순위 문제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2010년대 초반 우리 육군 항공대는요, 재고품으로 가지고 있는 70mm 하이드라 로켓을 일부 개량하는 방법을 통해 8km급 사거리와 1m 이내의 정확도를 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례처럼 유도 키트의 가격을 발당 1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네, LIG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은요, 70mm 하이드라 로켓을 사용하는 APKWS의 사거리가 회전익기를 기준으로는 1.5에서 5km 정도, 전투기와 같은 고속 고정익기에선 2에서 12km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이드라가 사용 중인 마크 60의 로켓으로는요 8km의 사거리 달성이 불가능한 거였죠. 더군다나 육군이 보유 중인 하이드라 로켓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고요. 보증 수명도 10년에 불과했어요. 더욱이 육군 항공대는요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LAH 소형 무장 헬기죠. 이 LAH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개발 및 배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을 통해 AH-64E 아파치가 도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 70mm 쌀 유도 로켓과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할 예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넘어가면서 LAH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물론 육군의 기본 전시작전 개념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즉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고속정 대응 등이 중시되었지만 201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안정화 작전, 그러니까 대전차용 천검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70mm 유도 로켓과 같은 저위력 정밀 유도무기가 필요한 작전이 중시되고 있었어요. 우리 육군한테. 이에 다시금 70mm 쌀 유도 로켓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었죠. 업체 관계자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사업이 발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요구되는 성능을 보면요, 노후화된 마크 66 고체 로켓 대신에 국산형 고체 로켓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요구된 성능은 사거리 7에서 8km 수준의 공산 오차는 1m 이하라고 합니다. 우리 업체의 경쟁력은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LIG 넥슨은요, 자사의 쌀 유도 로켓이 이미 신뢰성이 증명된 비궁의 체계를 그대로 활용한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궁과 쌀 유도 로켓에 사용되는 관성 유닛은요, 마이크로 인피니티사가, 열 전지는 비츠로 밀텍이 각각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산 부품 채용을 중시하는 방위사업청 획득 요건에 보다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체가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또한 비공을 통해 항공 감항 인증이 실시되므로 쌀 유도 로켓 역시 자동적으로 감항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요. 그래서 LIG 넥슨은요, 독자적으로 헬기를 활용한 쌀 유도 로켓 발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형 70mm 쌀 유도 로켓은요 1차로 LAH에 장착될 계획이고요. LIG 넥슨은 향후에 미국의 협력을 통해 AH-64 아파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H-64에서 한국형 쌀 유도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유도 암호 코드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장 컴퓨터와 통합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결론. 네, 70mm 쌀 유도 로켓 사업에는요, 각각 LIG 넥슨과 하나가 경쟁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LIG 넥슨이 성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공 개발 사업을 통해 쌀 유도 시커를 제외한 모든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물론 양산 체계가 이미 구축된 상태이므로 양산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LAH에 장착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한화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만큼 방위사업청의 기술 확산 원칙에 따라 LIG 넥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반대로 한화가 독자적으로 70mm 로켓탄을 개발한 사례가 있고 쌀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화 측이 쌀 유도 로켓 개발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향후 쌀 유도 로켓이 개발되면 LAH 이외에 한국 해군이 발주한 함정 탑재 무인기, 그러니까 S-300 캠코더 무인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격형 무인기에 쌀 유도 로켓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미국의 사례를 반영해 KF-21 보라매와 FA-50도 대게릴라전을 대응해서 쌀 유도 로켓 운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사실 다른 그 어떤 국가보다 미국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면요, 이건 이미 홍보 효과가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더욱이요, 여러분들, 국산 유도 무기를 미국이 구매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유도 무기 제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게임이 끝나버려요. 요즘 또 K9이 방산에서 대박을 터뜨렸죠. 이어서 K 방산에서 다시 한번 낭보가 들려오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